당신의 자산이 3개월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은행 BOJ가 있습니다. 12월 18일에서 19일,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올릴 확률이 80%입니다. 단순한 통화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왜 일본의 작은 결정이 당신의 지갑을 위협할까요? 그 답은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떠받쳐온 2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폭탄입니다. 자,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4년 8월 5일, 검은 월요일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피 인상했습니다. 그건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날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2%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5% 폭락했습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메인 이벤트는 12월 18일에 시작됩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인가? 이건 정말 간단한 개념입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립니다. 금리는 0.1%입니다. 거의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달러를 삽니다.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나요?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4에서 5%입니다. 차이는 4에서 5%입니다. 이게 바로 금리 차익입니다. 매년 4에서 5%를 벌 수 있습니다. 앉아서 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짜 점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화가 약해집니다. 1달러가 150엔에서 160엔이 됩니다.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때 이제 더 적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환차익입니다. 결과 투자자들은 금리 차익 환차익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것을 이중수익 또는 공짜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기술주, 신흥국의 고수익 채권,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들로 이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자산 거품을 부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려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듭니다. 수익이 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패닉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청산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팝니다. 비트코인을 팝니다. 신흥국 채권을 팝니다. 그 돈으로 달러를 삽니다. 달러를 엔화로 환전합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엔화 매수 수요가 폭증합니다. 엔화 값이 올라갑니다. 엔고엔화 강세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투자자들은 더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손실이 폭증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가 패닉에 빠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갑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극장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이 좁은 비상구로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비유합니다. 극장 화재 이론입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합니다. 추가 청산 압력이 발생합니다. 엔화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 청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엔 캐리 청산으로 인해 주가 폭락과 신흥국 통화 동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왜 금리를 오래 하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일본의 현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그녀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 정책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의 코어 CPI,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순수 물가 상승률은 2.8%입니다.
일본은행의 목표는 2%입니다. 0.8% 비초과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압력이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55엔 수준입니다. 엔화가 극도로 약합니다. 왜 약하나요?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수요가 많습니다. 엔화 수요는 적습니다. 결과 엔화가 약해집니다. 155엔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일본의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일본은 자원 수입국입니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를 전부 수입합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면 값이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휘발유 값이 올라갑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완화 정책을 원해도 환율 155엔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BOJ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사실상 금리 인상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BOJ가 금리를 동결한다면 엔화가 160엔까지 약해질 겁니다. 일본 경제에 나쁜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정권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책위원 9명 중 7에서 8명이 금리 인상을 지지합니다. 우에다 총재도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은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아야 한다. 이건 명백한 인상 시그널입니다.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릴 확률이 80%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한국을 걱정하나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왜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가?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엔캐리 청산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봅시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70원 수준입니다. 시장 전망은 내년에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900원까지 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왜 원화만 약세인가?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봅시다. 삼성, 현대차, SK, LG.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어디로 가나요? 미국에 남습니다. 현지에서 재투자됩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다변화를 위해 해외 주식과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이건 기계적인 환율 상승 압력입니다. 구조적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대거 이동합니다. 미국 주식,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합니다. 결과 한국만 달러가 부족합니다. 달러 수급이 안 맞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에 엔캐리 청산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됩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가 심화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험 자산입니다. 현금 인출기입니다. 위기 시 자금이 가장 먼저 이탈합니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결합되면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면 뭐가 됩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에너지, 식료품, 반도체 생산 원자재 모두 수입품입니다. 원화로 환산된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민들의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경기는 안 좋아집니다. 왜냐? 엔캐리 청산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됩니다. 수출 수요가 줄어듭니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입니다. 가장 끔찍한 경제 상황입니다.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갑니다. 기업 원가는 증가합니다. 판매는 줄어듭니다. 가계 구매력은 약해집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요.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가나요?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코스피의 대형주들입니다. 집중 매도가 일어납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대형주 조정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이 적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도체 펀더멘털도 견조합니다. 11월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방산주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지속됩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 기업이 수혜합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합니다. 전력 설비가 부족합니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합니다. 이런 실적 기반의 종목들은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코스피는 조정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물론 이건 평균입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실적 있는 종목은 강하고 코스닥 안에서도 실적 없는 종목은 약합니다.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12개월간 금융시장은 삶고 시대에 접어듭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변동성.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5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부채를 줄여라. 이건 가장 우선적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봅시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지금이 부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변동금리 부채는 최소화하세요.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두 번째, 달러 자산 30% 이상 보유하세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형태로? 미국 국채, 안정적입니다. 달러 예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성장성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양하게 분산하세요. 환율이 1,600원이 되어도 달러 자산이 있으면 상쇄됩니다. 세 번째, 실물 자산 5에서 10% 편입하세요. 금,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극단적 위기의 보험입니다. 비트코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엔캐리 청산의 영향을 받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입니다. 소량만 보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대형주를 피하세요. 코스피 중에서도 선별이 필요합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세요. 실적이 확실한 업종에 집중하세요. 무분별한 대형주 투자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배당주와 방어주를 주목하세요. 배당이 있는 주식은 현금 수익을 제공합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 섹터는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의료용품, 이런 업종은 경기 침체에서도 상대적으로 견딥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2026년 대수렴. 이게 뭐냐고요? 일본 금리는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는 내려갑니다. 금리 격차가 줄어듭니다. 금리차 축소입니다. 이를 대수렴 그레이트 컨버전스이라고 합니다.
앤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소멸하는 순간입니다. 자금이 역류합니다. 유동성이 수축합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게 2026년 시작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12월부터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99%의 투자자가 이걸 놓칩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요? 반등장에서의 익절 전략. 시장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0% 올라옵니다. 40% 올라옵니다. 50% 올라옵니다. 그 순간 모든 투자자가 탐욕에 빠집니다. 아, 이제 안전하다. 손실을 회복했다.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현금을 전부 투입합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은 비자가 아니라 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봅시다. 바닥에서 30% 반등합니다. 그 다음 다시 내려갑니다. 15에서 20% 떨어집니다.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몇 년 걸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봅시다. 2009년 3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해 말까지 60%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근데 2011년 유로존 위기가 터졌습니다. 2015년 중국 충격이 터졌습니다. 2018년 IT 조정이 터졌습니다. 각각 15에서 20% 하락했습니다. 2009년 초반에 익절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 모든 조정에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적절한 시점에 익절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금으로 이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싼 가격에 샀습니다. 2015년 중국 충격 때 싼 가격에 샀습니다. 2018년 IT 조정 때 싼 가격에 샀습니다. 결과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장기 투자와 욕심은 다릅니다. 장기 투자는 좋다. 하지만 욕심은 당신을 죽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뭘 다를까요? 파도가 올 때도 대비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빠져갈 때도 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현재 당신의 주식 비중을 봅시다. 만약 60%라고 하세요. 현금이 40%입니다. 바닥에서 반등장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30% 올라옵니다. 이때 당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대략 18% 수익입니다. 이 시점에서 뭘 합니까? 주식 비중을 50%로 줄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부터 팝니다. 50%는 남겨둡니다. 뭐? 절반을 팔아?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수익 실현입니다. 이득을 확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현금을 30%에서 50%로 늘립니다. 이제 현금이 풍부합니다. 뭘 기다려야 하나요? 재조정 구간입니다. 시장이 다시 5에서 10%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당신은 현금이 풍부합니다. 그때 사야 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면? 네, 그럼 손해입니다. 하지만 유자 회복의 역사적 사실은 한두 번의 재조정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매번 그랬습니다. 다른 강조. 절대 100% 투자 상태로 유지하지 마세요. 최소 30에서 50%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세요. 이건 생명선입니다. 위기 때 매수할 총알입니다. 반등장 때 익절할 타이밍입니다. 정리합시다. 지금부터 12개월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변동성의 시대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앤 캐리 청산은 시작될 겁니다. 한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환율 1,600원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지금 바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부채부터 줄이세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달러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세요. 실물 자산으로 해지하세요. 그리고 12월 18일을 주시하세요. 그날이 당신의 금융 인생을 바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올라탈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가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